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 교재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집을 풀이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본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출제 스타일로 보면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출된 문제만 꼼꼼히 분석을 해서 정리를 잘 하셔도 상당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출 문제는 그동안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변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일부 변형시켰어라도 풀 수 있는 그런 기출 문제들은 변형을 좀 시켰지만은, 이 변형시키지 않더라도 과거에 기출된 문제, 지금은 그렇게 출제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출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문제는 그대로 변형 없이 그대로 수록해 두었다라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변형시키지 않은 문제, 지금은 출제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과거에는 출제됐던 그런 문제 출제 유형들을 점검할 때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의 법 규정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도 출제되었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막상 출제위원들이, 원래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과거에 출제된 그 법 규정을 어떻게 변형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제 유형에 대한 어떤 점검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8페이지에 보면은 1번에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재정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출제 의도에 따라서 지문 5개를 종합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가장 옳은 답항, 가장 틀린 답항 하나를 정답항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수험생들은 문제 풀 때 답항만 주로 유익 있게 읽어보지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출제 의도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냐, 그 점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1, 2, 3, 4, 5 지문을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더라도 답항 5가지를 읽는 과정에서 출제 의도가 이것이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명문으로 규정된 재정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명문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이 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밑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재정 목적에 관한 법 제1조 규정도 표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과거의 재정 목적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 84년도에 제정할 때 그때 당시의 재정 목적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재정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후에 2006년도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죠. 이때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은 3번이죠. 이 3번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의 재정 목적이니까 재정 목적을 물 때 현재 법의 재정 목적을 묻는 거죠.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예상 문제를 만들 때 보면은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과거 부동산 중개법의 재정 목적이었죠.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재정 목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답으로 막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 제1조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학문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때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명문으로라는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신청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관한 제1조를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즉 중개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거죠. 부동산업하고 부동산 중개업은 범위가 다르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당구장을 보시면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기준에 맞는 문항은 아니지만은 출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록해 뒀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 뒀죠. 309페이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과거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 기출된 문제다라는 거죠. 17회 문제니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왼쪽에 1번 문제는 박스 형태로 물었고, 2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물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정 목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알겠어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라는 거였죠.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하는 것이 이 재정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의 지문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이고, 2번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 3번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4번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5번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법의 재정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가 17회 같으면은 알 수 있어요. 10여 년 전이니까 2006년도 그 왼쪽에 해설에 2번이 재정 목적이었을 때 출제된 문제였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308페이지의 해설에 2번의 재정 목적을 보면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하는 말은 없었죠. 그 이전에 법에서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출제 스타일을 보면은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되는 법의 재정 목적에는 없지만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개정되기 전에 법에는 재정 목적으로 규정되었던 걸 이런 걸 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 재정 목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뿐이죠.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법의 재정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또 명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암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 목적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가정하에서 공부할 때는 결국 현재 시행되는 법의 재정 목적 제1조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부동산 11회 기출 문제네요. 이거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법 2006년도 이전에 초창기 법의 재정 목적과 가장 먼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처리되는데 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이 났죠. 중개 업무의 적절한 규율인데 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다. 이렇게 출제되는 이렇게 출제되는 것도 보면은 재정 목적의 문자 표현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목적에 관한 문제는 뒤에 4번 문제 하나가 더 있네요. 31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박스에 관로 써넣기도 출제한 적이 있다는 거죠. 항상 출제 유형을 새롭게 개발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13회 기출 문제로 봐서 초창기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의 재정 목적에 관한 문장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308페이지로 되돌아가서 현재 시행되는 법의 재정 목적
제1조 조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암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해설의 3번이죠.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객관식 유형에 맞춰서 나눠보면 첫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 둘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 셋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목적. 넷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목적. 이렇게 네 가지 재정 목적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10페이지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우리 법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회 한 문제꼴로 잘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오른쪽 6번 문제를 보다시피 문제는 똑같습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똑같은 출제 의도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 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관한 법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없냐를 물어보는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5번에 1번 답방을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죠. 우리 법 제2조 1호에 보면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중개요.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죠. 그래서 1번은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규정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하고 그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한 자의 유형이 세 종류가 있죠. 법인으로서 등록,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그래서 기득권을 또 인정받아서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자가 또 있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답항이네요. 3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가지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란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항이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맞지만은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거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중개보조의 개념 정의로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괄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 내려놓고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그 공인중개사로서 옆에 괄호가 법조문에 붙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면 옳은 답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갈 부분은 이게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이다라는 거죠.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이다.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원과 임원은 같은 의미로 취급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법상 회사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사원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있다.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있죠. 이 아닌 자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가진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 유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서 소속 공인중개사 두 가지 신분 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글을 읽을 때는 사원 또는 임원인 자냐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냐 그 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동일시 취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인적 구성원을 가지고 중개업을 운영하다가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가 돼요. 근데 사원 또는 임원인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부당하기 때문에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업무정지고 이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인 자와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를 법인의 경우는 명확히 구별해서 인식하는 그런 공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5번 지문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는 공인중개사라 하죠. 그래서 자격 취득한 공인중개사 유형은 우리가 단순 공인중개사도 있고 방금 설명했던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등록까지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가지 공인중개사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자, 311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똑같이 용어 정의에 관한 물음이죠.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될 것이고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해놨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뒤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설명한 거죠. 근데 앞에서 주어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격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격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는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의 중요한 개념 요소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답항이 되죠.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정 그대로 옮겨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을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중개업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겠고 둘째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고 셋째 그 중개행위를 업의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세 가지 중개업의 개념적 구성 요소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답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여기까지는 맞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뿐이죠. 따라서 4번도 틀린 답항.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은 중개보조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답항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항은 3번이 되겠죠. 법조문 그대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뒤에 7번 문제 또 박스 형태로 물었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판례에 의함이라고 표현해 둔 것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어느 한 답항이 판례 입장을 소개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가 붙은 겁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즉 등록한 자를 우린 개업 공인중개사 맞네요. 옳은 답항.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뭐 포함된다. 이것도 옳은 답항이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뭐 공인중개사인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앞부분에 다른 기출문제에서 나왔죠. 근데 이 기출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한번 출제된 예문은 언젠가는 다시 또 출제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출제될 때 표현이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표현을 좀 달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업무도 하고 중개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답방이 됩니다. 리얼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판례 입장이네요. 그 우연한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띠끝, 리얼 답항이 모두 다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313페이지에 8번 이 문제도 용어와 관련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똑같죠. 출제 의도는. 자, 1번에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 입장인데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되는 권리가 아니죠.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 판례가 중개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개가 가능하려면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A와 B 사이에서 뭐다? 이전이 되는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뭐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따로 이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만 A, B 사이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정지상권은 이 중개 대상물인 토지에 관한 권리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이 법정지상권의 이전에 관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당연히 중개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답항이 되겠죠.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등이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행위가 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때마다 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외국의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볼 수가 없죠. 이 공인중개사의 개념은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그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네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얼마든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되어 있을 수 있죠. 5번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해놨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죠. 그래서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 설명 행위라는 이 중개 업무의 핵심적인 업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업무라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그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는 자가 중개보조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번의 옳은 답항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뒤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또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는 매회 한 문제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수행하지만 보조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2번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환매 계약도 요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관한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적 지식을 조금 동원을 하셔야 되는데 해설의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지라고 해석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환매 특약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 있는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양도성을 갖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이 A와 B 사이의 거래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가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 답항은 환매계약이 중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매매계약과 분리된 환매계약 그 자체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개 대상이 되는 환매는 실무상 재매매 예약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출제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메모를 해둔 건데 과거에 이 24회 때 기출될 당시에는 환매 계약도 환매권이라는 것 자체가 양도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당사 사이에 양도가 가능하고 즉 거래가 가능하고 따라서 중개행위 대상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옳은 답항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더불어서 특약사항으로서 환매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 환매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이미 성립된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출제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제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출제 오류 여부가 검토될 부분들은 이의신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메모를 해뒀지만은 수험생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도 결국은 이 환매 계약은 계속해서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계속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 출제 오류를 가급적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이의신청 제도도 적극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면은 별 소득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안 받아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의신청된 사례가 있다라면 다음에 출제할 때 좀 조심스럽게 출제할 부분이 있음으로써 시험 문제가 보다 더 다듬어지고 정확하게 출제되는 경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3번 지문을 보면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놨는데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주된 업무로 수행했느냐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했느냐 이 기준은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개업의 요건만 갖추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컨설팅 업무가 주된 업무고 그 컨설팅 업무의 주된 업무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라면 그것도 중개업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항이다라는 겁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죠. 그냥 공인중개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중개보존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거래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중개보조원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답항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해설을 한번 볼까요? 이 답항은 중개보존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해서, 즉 불법을 전제로 해서 거래계약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 방법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출제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였다라는 이 불법적인 전제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걸 또 특히나 또 옳은 답항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가 적절한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지금 2번 답항과 5번 답항의 출제의 적절성 여부에 시비가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 수험 공부를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수행한 수험생이라면 이 1번 답항부터 5번 답항까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3번 답항이 명확히 틀렸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2번 답항과 5번 답항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3번을 답항으로 처리했으면 우리 출제기관 측에서 원래 정답을 3번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정답을 2번이나 5번으로 처리한 수험생들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합격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2번이나 5번으로 처리한 사람은 3번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3번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험한 학생이라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객관식 문제의 정답항을 찾을 때는 답항 5개를 서로 종합 비교 검토해서 일부 답항에 다소 표현에 문제점이 있는 답항이 출제됐다 하더라도 그 5가지 답항 중에서 가장 옳은 답항, 가장 틀린 답항 하나만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수험생의 자세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즉 웬만한 출제에 좀 문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제대로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실전에서도 답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0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